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인류는 이 질문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고민은 늘 비슷합니다. 사랑, 관계, 불안, 선택,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 동양의 고전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책, 균형을 잃지 말라고 말해주는 책, 바로 중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용이 말하는 균형 잡힌 인생, 그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중심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1부 사서의 마지막 관문 중용. 우리에게 익숙한 사서 3경. 그중 사서, 즉 공부의 기본이 되는 4권이 있습니다. 논어, 대학, 맹자,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책이 바로 중용. 중용은 착하게 살아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같은 일상적인 도덕 이야기보다 훨씬 깊습니다. 하늘의 천명, 인간의 본성, 돌을 닦는다 같은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개념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어려운 철학서가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단 하나.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기준, 균형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중용은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제2부 중용은 중간이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중용을 중간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중용은 중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내 사이가 안 좋을 때 나는 중간에 있을래요. 이건 중용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중용은 상황의 중심을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필요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고 다른 때에는 아내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즉,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올바른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것. 그것이 중용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처럼 너무 가까우면 타버리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흔들리고 조정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움직임 자체가 바로 중용입니다. 인간의 판단이 왜 정적이 아닌 동적 균형이어야 하는지. 인간의 판단은 단일한 순간에 내려지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시간과 정보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맥락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내려질 때 이용 가능한 정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초기에 내린 판단이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정보를 반영해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용은 단순히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미세 조정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용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이며 삶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입니다. 현대 의사결정 이론과 연결. 현대 의사결정 이론에서는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확률과 기대손익, 정보의 가치 등을 고려하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이론들은 인간의 판단이 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지 못하며 의사결정자는 끊임없이 불확실성과 트레이드오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용에 움직이며 조정하는 균형은 이러한 현대 이론과 상통합니다. 예컨대 초기에는 리스크를 줄이는 보수적 선택이 적절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 기회비용이나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보다 적극적인 선택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중용은 이처럼 의사결정의 동적 성격을 인정하고 상황에 맞게 전략을 바꾸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중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중용은 적극적인 선택. 사람들이 흔히 중간이라고 말할 때는 비활동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용은 단지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균형 잡기, 즉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중용적 행동은 때로 불편한 선택과 책임을 요구하며 그 결과를 감수할 줄 아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중용은 소극적인 중도가 아니라 도덕적, 실용적 관점에서 최선의 균형을 찾아 실행하는 능동적 과정입니다. 역사 속에서 극단이 부른 실패 사례. 역사에서 극단적 선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는지는 수없이 많은 사례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왕조가 과도하게 중앙 집권적이고 강압적인 통치만을 고집했을 때 그 체제는 내부에서 빠르게 균열이 생기고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현대사의 사례에서도
극단적 이념이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사회적 갈등과 폭력, 경제적 파탄이 뒤따랐습니다. 이처럼 극단은 단기적 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 생존과 조화는 파괴합니다. 중용은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통해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균형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중간이 좋다 대 중용이 좋다. 일상에서는 중립이나 중간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태도로 이어지기 쉽고 결국 상황을 방치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용은 상황의 핵심을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한쪽으로 기울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간을 택하는 것과 중용을 실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중용은 더 능동적이고 성찰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제3부 감정도 관계도 중용이 깨지면 무너진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지쳐서 눈물이 나는 순간, 또는 너무 기뻐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특히 분노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내뱉는 말은 상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죠. 중용에서는 이런 삶을 반중용이라고 부릅니다. 반중용은 두 가지입니다. 1. 감정의 폭발. 2. 과도한 몰입. 게임 1. 취미술 무엇이든 지나치게 빠지면 균형을 잃습니다. 열정은 삶의 필수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열정은 파괴적입니다.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마음을 잃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반중용입니다. 감정 조절과 중용. 현대심리학, 인지체평가, 회복탄력성. 현대심리학은 감정 조절 기술을 통해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중 인지체평가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을 바꿈으로써 감정의 강도를 줄이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중용의 정신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에 맞는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중용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회복 탄력성, 즉 스트레스와 역경에서 회복하는 능력은 중용의 지속 원칙과 연결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감정의 폭발 이후에도 중심을 되찾아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삶 전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중용이 말하는 희도의 락의 균형. 중용은 인간의 기본 정서인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이 적절한 선에서 표출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어떠한 정서든 그것이 지나치면 개인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므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흐름을 조절하며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중용은 이러한 정서적 균형을 통해 개인의 내적 안정과 사회적 조화를 동시에 이루는 길을 제시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의 뇌신경과학. 뇌과학 연구는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할 때 편도체와 같은 감정처리 센터가 활성화되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감정적으로 격한 순간에 충동적 선택을 하게 되고 이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용적 태도는 바로 이러한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잠시 멈추거나 호흡을 가다듬어 전전두엽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훈련과도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용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타당한 감정 조절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과 중용의 관계. 번아웃은 장기간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몰입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상태로 신체적, 정신적 소진, 무관심, 효능감, 저하 등의 증상을 수반합니다. 중용의 관점에서 보면 번아웃은 과도한 몰입이라는 반중용의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번아웃을 예방하려면 일과 휴식, 몰입과 회복 사이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칙적인 수면, 휴가의 활용, 일과 무관한 취미활동, 사회적 지지망의 확립 등이 필요하며 이는 모두 중용에 지속되는 균형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법들입니다. 반중용적 삶에 빠졌을 때 회복하는 5단계 루틴. 반중용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단계적인 루틴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무슨 영역에서 균형을 잃었는지 명확히 진단합니다. 둘째, 즉각적으로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 목록을 세워
그 중 하나부터 실행합니다. 예컨대 수면 개선, 단기 휴식, 감정일기 쓰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외부의 도움이나 피드백을 받아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회복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 리듬을 재조정하고 과도한 자극을 줄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섯째, 회복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조정을 반복함으로써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5단계는 단번에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균형을 회복하고 중용으로 돌아오는 데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제4부, 건강에도 중용이 있다. 중용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도 있습니다. 근육이 터질 것처럼 나오는 몸도 아니고 허약해서 매일 피곤한 몸도 아닙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 그게 건강의 중용입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80과 120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정상이고 매일 110이 나와야 중용이 아닙니다. 건강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의 중용입니다. 운동 중용, 과훈련 대 무운동.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운동의 양과 강도를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과훈련은 근육과 신경계의 회복 시간을 줄여 부상과 만성 피로를 유발하며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운동은 심혈관 질환, 비만, 근력 저하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운동의 중용은 개인의 연령, 체력, 목표를 고려해 적절한 빈도, 강도, 시간을 설정하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운동의 장기적 효과를 얻는 핵심입니다. 식습관 중용, 극단적 다이어트 대 무절제. 식습관에서의 극단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나친 제한을 동반한 극단적 다이어트로 이는 영양 불균형과 대사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절제한 과식으로 비만과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중용적 식습관은 영양의 균형을 우선으로 하고 과도한 규제와 무절제를 모두 피하며 지속 가능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고 식사 시간과 양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며 가끔의 기호식은 허용하되 그 빈도와 양을 조절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수면 중용, 과수면, 대수면 부족. 수면은 회복과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수면 시간의 과다와 과소 모두 문제가 됩니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 면역 기능 약화, 기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과수면은 대사 이상과 우울감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중용은 개인에게 적합한 평균 수면 시간을 찾고 규칙적인 취침, 기상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면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등의 생활습관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양극화 습관. 현대 사회는 극단적 행동을 촉진하는 문화적, 환경적 요인이 많습니다. 성과지상주의는 과도한 일 중독을 장려하고 반대로 편의성 중심의 생활 방식은 신체활동 부족과 정크푸드 섭취를 조장합니다. 이러한 양극화된 습관은 장기적으로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동시에 해칩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는 서로 상충하는 유혹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하며 공공정책과 기업 문화도 지속 가능한 건강 문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어부 관계의 중용. 너무 가까우면 충돌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충돌합니다.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식어버립니다. 연인 사이도 그렇죠. 처음엔 너무 가까워서 좋다가도 너무 가까우면 작은 말에도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땐 다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리듬 속에서 유지되는 것. 이것이 관계의 중용입니다. 심리적 거리 조절 이론. 심리적 거리 조절 이론은 개인이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적절한 친밀감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각 개인은 관계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친밀감을 조절해야 하며 이 조절이 실패하면 과도한 간섭이나 냉담함이 발생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지지와 공감을 제공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심리적 거리의 조절 능력은
중용의 관계 철학을 실천하는 구체적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관계의 중용.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중용은 보호와 자율성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통제는 아이의 자주성과 자기 효능감을 저해하고 지나치게 방임하는 태도는 안정감과 규범 학습을 방해합니다. 중용적 양육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지원의 강도와 자율의 폭을 조정하며 실수로부터 배우게 하되 필요한 보호는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아이가 건강한 정체성과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직장 상사, 동료와의 중용. 직장에서의 관계 중용은 권위와 협력의 균형을 뜻합니다. 상사는 필요할 때 결단력을 보여주되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뢰를 쌓아야 하며 동료끼리는 전문성과 협력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적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권위가 과도하면 창의성과 동기부여가 저하되고 반대로 권위가 전혀 없으면 조직의 방향성이 흐려집니다. 따라서 조직 문화는 권위와 자율, 책임과 지원 사이의 중용을 설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끌어야 합니다. 지나친 의존, 지나친 독립의 문제. 관계에서 지나친 의존은 개인의 자율성과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나친 독립은 인간관계의 유대와 상호지원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중용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돌보면서도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이해와 경계 설정, 그리고 상호작용에서의 솔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7가지. 관계가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주요 항목 7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감정의 원인. 감정이 개인적 요인인지 관계적 요인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소통의 질, 표현 방식과 경청 여부를 점검합니다. 셋째, 기대치의 불일치. 서로의 기대가 현실적인지 재검토합니다. 넷째, 경계 문제. 과도한 간섭이나 무관심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외부 스트레스 요인. 직장, 가족, 건강 문제 등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섯째, 시간의 균형. 함께 보내는 시간과 개인 시간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일곱째, 회복 전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둘이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항목들을 점검하면 관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육부 기업도 말한다. 일과 삶의 균형. 최근 기업들도 중용을 강조합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이죠. 일만 잘하는 사람은 결국 지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균형 없는 인생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리듬입니다. 기업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 기업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려면 제도적, 문화적 접근이 모두 필요합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유연근무제, 충분한 휴가 보장, 육아, 의료휴직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핵심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성과평가의 다변화, 과로를 미화하지 않는 리더십, 직원의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퇴근 후 업무 단절을 실천하며 직장 외의 삶을 존중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개인이 함께 노력할 때 지속 가능한 균형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제7부 중용의 3가지 원칙. 중용에는 3가지 핵심 정신이 있습니다. 1. 균형. 치우치지 않음. 감정, 건강, 관계, 판단, 모든 영역에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2. 변화. 움직이며 조정함. 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기, 상황, 나이에 따라 중심은 달라집니다. 젊을 땐 일이 중심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가족, 건강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속. 꾸준함. 하루 중용, 6일 반중용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용은 지속되는 균형을 의미합니다. 중은 균형, 용은 지속. 중용은 지속되는 균형입니다. 3가지 원칙의 상호작용과 실제 적용. 이 3가지 원칙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균형은 순간의 결정을 안내하고 변화는 그 균형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게 하며 지속은 그 조정 과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를 적용하려면 먼저 현재의 균형 상태를 진단하고 변화가 요구되는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하며 작은 습관과 규칙을 통해 그 균형을 꾸준히 유지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틀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제8부 우호자유 내 방식의 고집이 부르는 재앙. 공자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 하고 보잘것없으면서도 고집을 피우며 지금 살면서도 과거만 꽂히려 한다. 이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른다.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흔합니다.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도 해외에 나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내 방식이 맞아. 내가 해오던 대로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는 좁아지고 시야는 더 닫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호자유. 어리석은 자의 고집입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고집이 아니라 설득, 소통, 전체를 보는 큰 시야입니다. 고집의 심리학.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종종 심리적 안정감과 정체성의 연장선에서 비롯됩니다. 익숙한 방식은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자신감을 주며 그래서 변화 요구가 올 때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집이 지나치면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수용하지 못해 성장과 적응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자기 확신과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을 주기적으로 성찰하고 타인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 사례.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집착하여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빠르게 도태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혁신을 무시하거나 조직 문화를 경직되게 운영한 기업은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고 그 결과 인수합병이나 파산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집과 관성의 위험을 경고하며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조직 내부의 학습 문화를 조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리더가 피해야 할 5가지 독선. 리더가 피해야 할 독선적 행동을 5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결정을 자신만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 둘째, 반대 의견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 셋째,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넷째,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가치를 희생하는 것. 다섯째, 조직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권위적 통제입니다. 이 5가지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리더는 이를 경계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합니다. 중용이 말하는 열린 리더십. 중용적 리더십은 결단과 겸손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리더는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전문성과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열린 리더십은 피드백을 장려하고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를 조성하며 이러한 문화는 조직의 적응력과 혁신성을 높입니다. 중용은 바로 이처럼 균형 잡힌 리더십 철학을 통해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제9부 중용이 말하는 리더십, 자연과 자전. 그렇다면 중용은 고집을 버려라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는 때로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충분한 검토와 타인의 의견을 거친 뒤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이는 자전은 위험하지만 깊은 숲곡 끝에 도달하는 자연스러운 결단은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중용은 말합니다. 고집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고집을 경계하라. 결단의 윤리와 절차. 결단은 단순한 의지의 행사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윤리적 결단은 그 과정에서 고려된 정보의 폭,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예상되는 결과의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결단 후에는 책임 있는 실행 계획과 실패 시의 복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은 결단의 도덕적 정당성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의 신뢰를 유지합니다. 제10부 돈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 삶의 중심을 잃지 말라. 중용의 핵심 문장 중 하나. 돈은 잠시도 떠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추상적인 도덕이 아닙니다. 사랑과 연대, 정의와 의로움, 예절과 조화,
분별력과 지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가치들입니다. 현대인에게 잠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스마트폰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용이 말하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인의의 지입니다. 인의의 지의 현대적 의미와 적용. 인의의 지의 전통적 가치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현대의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공동체적 신뢰를 형성합니다. 의는 공정성과 윤리적 판단을 의미하며 기업 윤리와 공공정책의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예는 상호 존중과 사회적 규범을 유지하는 태도이며 갈등 상황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실천적 규범입니다. 지는 정보의 비판적 판단과 통찰력을 의미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방향을 잡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네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품격과 사회의 건강을 함께 길러냅니다. 제11부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는 진짜 품격.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 쉽게 원칙을 어기고 더 쉽게 편하고 더 쉽게 자기 중심이 됩니다. 산에 핀 꽃을 누가 안 보니까 꺾어가고 싶어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용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조심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면적 윤리와 자아 감독의 기술. 진정한 품격은 외부의 감시가 없을 때 드러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은 스스로를 관찰하고 행동을 검열하는 자아감시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능력은 습관화된 성찰의 연습, 가치 명료화, 그리고 일관된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작은 약속을 지키는 연습은 큰 윤리적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일관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내면적 윤리는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는 진짜 품격의 기초입니다. 제12부 공자도 중용을 한 달도 유지하지 못했다. 중용은 매우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공자조차 말했습니다. 나는 중용을 한 달도 지키지 못했다. 왜일까요? 중용은 완벽함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 끊임없는 조정, 끊임없는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흔들립니다. 감정에 휩쓸립니다. 치우칩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와 회복의 역사적, 심리적 의미. 역사적 인물들이나 위대한 사상가들조차 일관되게 중용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판단의 한계와 정보의 부족, 일시적 정서의 폭발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실수 그 자체가 성찰과 학습의 재료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회복 탄력성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는 정체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접근되어야 하며 중용은 바로 이러한 회복의 윤리를 강조합니다. 제13부 중용은 우리 삶의 균형센터. 중용은 말합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타인과 소통하며 때로는 결단을 내리고 인의의 지의 중심을 잃지 말라고. 삶은 늘 흔들립니다. 감정도 관계도 몸도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균형점으로 돌아오려는 노력 자체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 치우친 부분은 없었는지, 너무 몰입하거나 너무 멀어지진 않았는지 잠시 돌아보면 어떨까요? 중용은 도달해야 하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평생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중심을 잡고 더 단단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투 책방 세계고전 중용이었습니다.